지금부터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토론회를 주최하신 여의도연구원 홍영림 원장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영림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준엄한 민심을 맞이하게 된 현실에 여의도 연구원장으로서 매우 송구한 심정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각 지역의 후보들이 각고의 노력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당이 국민께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민심을 뼈아프게 새기고 국민에게 비춰진 우리 당의 모습을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가 많았던 지적도 달게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당은 지난 20여 년간 가장 취약한 세대였던 40대에 대한 정밀한 전략을 제대로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방송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당시 20대의 이회창 후보 득표율은 노무현 후보 득표율과 비교해서 32%대 62%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당시 20대였던 현재의 40대의 전국 지역구 득표율은 국민의힘 32%, 민주당 63%, 22년 전과 똑같습니다. 그동안 세대 이슈를 저희가 방치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지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이후 7번의 총선 가운데 수도권에서 6번이나 패했지만 수도권 전력은 선거 때마다 임기응변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당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은 국민의힘이 성찰해야 될 지점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변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좌정으로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발표자로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등 전문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총선 민심을 최일선에서 체험하신 분들도 발표자로 모셨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님, 김재섭 서울도봉갑 당선인, 서주영 부산 동래구 당선인 등 세 분이 들려주는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에 와주신 언론인분들과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해 의원님들, 당직자분들 모든 참석자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의힘이 새로운 변화를 위한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윤재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님과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박원호 서울대 교수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님과 김재섭 서지영 당선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 결과는 당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과 당원들, 그리고 우리를 지지해 주셨던 많은 국민들께 큰 충격을 주었고, 국민의힘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변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민의 질책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점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조금씩 우리도 모르게 쌓여진 것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국민의힘을 약하게 만든 고질적인 문제점을 고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시간이 걸려도 그리고 과정이 힘들어도 반드시 바뀌고 더 나아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국민들이 계시고 민생을 챙기는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 막중한 책임감을 너무나 잘 알기에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변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을 향한 큰 쓴소리 더 감사하게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내부의 처절한 반성은 우리를 변화시킬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위 경쟁의 자세로 잘못은 바로잡고 국민의 힘을 반드시 더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힘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을 잊지 않고 국민의 기준에 맞는 국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명호입니다. 따로 사실 발제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요. 각자 의견을 말씀하시는 걸로 정리가 된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말씀으로 제가 몇 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는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미 안내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름의 의견을 정리를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한 5분여 정도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방하고 인연을 맺기 시작한 지는 좀 됐습니다. 2020년 12월 4.7 재보궐선거를 서울 부산시장 앞두고 정진석 공관위에 참여하면서 여길 처음 왔고, 그 다음에 2021년 6월에 서병수 경선준비위원회, 22년 2월에 권영세 재보선 공관위에, 그 다음에 2022년 4월 정진석 지방선거 공관위에 참여하면서 와봤던 방인데, 이제 이 방에 올 날이 거의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2020년 12월부터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22년의 양대선거 승리까지 3연승 또는 2연승이 이제 마감이 되고, 총선으로 치면 3연패, 여당으로서는 사상 첫 대패를 한 불명의 기록을 남긴 이번 총선을 보면서 이제 보수정당의 한 줄기가 마감이 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보수정치의 가치가 요구되는 시절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한 두세 가지 지점에 대해서 토론자들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세대와 가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도적 보수의 가치와 이미지는 이미 상실이 됐고 보수 가치가 비주류가 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세대로 치면 고령층에 국한되어 있고 2030 세대에서는 이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주류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극우화 또는 보수가 왜소화된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2030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세대 교체가 필요한 정당으로 세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 됐고 영남 자민련 소리를 들어도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영남과 관련된, 또 영남 출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 그런 면에서 충청까지 포함한 수도권 정당의 가능성이 과연 앞으로 있겠느냐. 수도권 정당이 되지 못한다면 이제 영남 보수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그게 뭐 그렇게 사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큰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따라서 수도권 보수의 기대와 가능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포함한 당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는 정당,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게 보이는 정당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정당은 으로서 지지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시민의 감흥성은 또 민감성은 여전히 약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슈퍼맨에 기대하는, 어쩌다가 승리하는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인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면에서 이 보수의 가치의 이동에 무감각해 버려진 정당, 수도권에서 전혀 힘을 못 쓰는 정당, 수도권 당선자가 100명 이상 나온 정당이 있는데 전체 의석 수가 그것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정당인데 이게 과연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더구나 집권당인데. 그런 면에서 이 가치와 지역, 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당의 이 당으로서의 이 자생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 지금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절박감이 좀 과연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걸 어떻게 실현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듣고요. 이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우리 토론자 겸 발제자들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다행히 예정했던 시간보다 일찍 시작을 해서 계신 분들에게 좀 더 긴 시간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5분에 마감을 하게 되면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씩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서로 교환 토론이라든가 또는 플로어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박원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10분, 15분 정도.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원호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홍영림 원장님께서 처음에 저한테 부탁을 하셨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좀 조용하고 약간 좀 더 저는 학술적인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지금 카메라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좀 분위기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조금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것보다도 일단 뭐 모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결과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게 굉장히 거시적이고 이제 구조적인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다른 한편에는 이제 지금 지난 선거 뭐 몇 달 동안 이루어졌던 이제 굉장히 미시적이고 이제 개인적인 뭐 그런 요인들도 두 가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오늘 할 역할은 사실 후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고 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고 그런 선거공학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진 않고요. 그건 뭐 저보다 훨씬 더 잘들 아실 테니까요.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좀 장기적이고 거시적이고 좀 구조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질문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소위 이야기하는 386 세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386 세대의 막내가 이제 대충 이제 저 정도 또래 되는 분들인데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60대가 됩니다. 386 세대의 막내가 60대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보다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전에 60대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60대들이 유권자로 구성될 거고, 그분들이 10년, 20년 전과 같은 투표 행태를 보일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뭐 잘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보수는 도대체 어디서 지지를 찾을 거냐 하는, 저는 새로운 뭔가 정치적인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갈 노력을 이제 보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잠깐만 숨을 돌려서 이제 좀 저희 정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유권자 재편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리얼라이먼트라고 해서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소위 이야기하는 링컨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이 이제 원래 굉장히 중요한 흑인들의 지지를 받던 정당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부의 귀족들의 정당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불과 수십 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미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인권 운동의 시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흑인들의
어떤 뭐 인권이 향상되는 그 시기, 뭐 뉴딜 그 이전에 뉴딜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제 상상하기 힘든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그래서 그런 변화의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고, 사실 대한민국의 이제 그 선거 지형, 유권자 지형, 정당 지형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런 좀 구조적인 변화를 사실 우리가 이미 뭐 저는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그게 이미 사실 2016년 선거 때부터 이제 보이고 있었다는 주장을 뭐 여러 번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은 지금 이제 굉장히 큰 그 변화의 시기에 이제 좀 맞닥뜨리고 있다. 그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잠깐만 이제 시계를 돌려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치렀던 선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할 땐 이 당시가 이제 한국 그 보수 정당의 최전성기였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때 이제 집권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었고요. 야당이었던 그 통합민주당이 81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이제 서울 지역에 48석 중에서 이제 한나라당이 한 40석 정도를 석권을 하고, 인천 지역에서는 12석 중에서 9석, 경기 지역에서는 32석, 51석 중에서 32석을 이제 얻은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사실 평가하시면은 아마 이 당시가 한국 보수 정당의 최전성기였다는 거에 대해서 이견을 다실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제 정두원 의원께서 이제 선거 지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삼중 전략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계층적으로는 중산층, 이념적으로는 중도, 지역적으로는 영남이 아닌 전국 내지는 수도권 중심의 이제 그 선거 전략. 이 사실 삼중 전략이 성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수 정당의 위기를 만약에 논하시려면은 이제 이때로부터 지금 이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박명호 교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 지점만 좀 포인트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보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통적인 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통적인 보수와 다른 두 번째 갈래의 보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보수라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뭐 꼭 집어서 이야기하자면은 좀 국가주의적인 보수, 내지는 박정희, 박근혜 보수, 혹은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보수라고 하는 이 그룹들이 있고, 이건 이제 그냥 제가 이런 그룹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그런 그 성향에 가까운 의원님들이 계시다거나 그런 정책들이 있다거나 그것만을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 사실 국민들 중에서도 보수라고 생각할 때 이런 그 스타일의 보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정계 보수라고 불러도 좋고 어떻게 불러도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좀 한국의 전통적인 주류 보수가 있다고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07년, 2008년 같은 경우에 약간 새로운 그 흐름의 보수들이 이제 보수 정당을 지지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인가 하면, 지금은 조금 그 맥락이 바뀌었습니다만 2007년도 정도 그 조사된 거를 보면은 이명박 후보를 지지를 하는데, 이명박 후보가 이제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지금 뭐 꼭 집어서 말을 하자면은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보수, 내지는 규제 완화 보수, 그 다음에 소위 이야기하는 이 자유주의란 말이 좀 혼동의 여지가 있어서 뭐 쓰기는 그렇습니다만 스스로를 이제 자유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는 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한 형태의 저는 중요한 흐름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이분들은 이제 소위 그 뭐 미국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스몰 스테이트 보수들입니다. 국가의 역할들을 이제 상당히 제한한다거나 굉장히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좀 스몰 스테이트 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한 번도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보수 진보 양쪽이 공히
보수는 이제 국가주도 경제성장 이야기를 하시던 분이고 진보는 이제 국가주도 복지 이야기를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소위 개인주의적인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원래도 설 자리가 없었고 잠깐 설 자리를 찾았던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를 이제 탄생시켰던 그 지점.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2016년 또 상당 부분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국민의당 같은 데로 이제 그 분화가 됐다가 이분들이 이제 보수 세력 중에서 가장 국정교과서를 가장 심하게 반대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탄핵에도 찬성했고요. 또 촛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기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문정부 시기에 내지는 조국 사태 때 이탈을 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 대선 때 어느 정도 지지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지지를 했던 건 아닌데 떨어져 나와서 이제 지금 이제 사실은 막 공중에 흩어져 있는 상태였던 거고, 근데 확실한 건 이제 이번 선거에서 이분들의 지지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가 받지는 못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는 반대당으로 건너간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좀 여담입니다만은 이제 지금 우리 대통령실이나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래서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밀턴 프리드만 뭐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이제 우연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연적인 게 아마 절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최근에 또 제가 본 것 중에 대통령 연설문을 분석을 하면 자유주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전 역대 대통령들하고 비교해서도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그 유권자의 한 그 세그먼트가 있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걸 이제 제가 제대로 엑시큐션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분석에 의하면 자유주의랑 가장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공산진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자유주의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자유주의자들한테 사실 자유주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수수께끼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이야기를 왜 할까? 근데 그게 또 사실은 실제 그 자유주의적인 유권자들한테 다가가는 방식으로는 또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여기서 뭐 사실 딱 하나의 답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국민의힘 막 같이 이제 큰 정당이 어느 날 갑자기 항공모함 같은 거여가지고 갑자기 확 배를 돌리거나 이제 그러는 거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서서히 어떤 방향으로 이제 틀으셔야 될 텐데 제가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어떤 장기적인 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어려움은 이제 굉장히 지금 양당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그 야당이나 그 거대 양당들이 이제 사실 제대로 이렇게 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의제들이 있습니다. 여성, 환경, 기후, 노동, 지역 이런 그 중요한 또 남겨져 있는 제3의 의제들이 있는데 이런 의제들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뭐 자유주의적인 가치 이런 것들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접합을 시킬 건지 그래서 그 의제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이제 어떻게 보수의 의제로 만들 것인지 그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사실 놓여 있고 이거는 그 저는 하루아침에 여기 뭐 이렇게 모여서 지금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답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좀 상당히 장기적인 어떤 계획과 안목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당선되신 분도 그렇고 제가 다 아시는 분들 또 다 만났던 분들이 또 자리해 보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쉽다면 총선 전에 좀 많이 불러주셨으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좀 마이크로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경로당은 아시죠? 지금 이번 또 제가 아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번에 이 선거 결과로 국민의힘에 또 별명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경포당, 네, 우리 유상무 의원님 잘 아시는 경포대가 아니고 경포당, 경기도를 포기한 정당이다.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를 포기해가지고는 뭐 일당이고 다수당이고 아예 불가능한 거거든요. 어쩌다가 경포당이 됐느냐. 근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2008년에 경기도에서 32명 당선자예요. 그 다음에 2012년에 21명, 2016년에 그때는 한석 차이로 다수당에 자리를 놓쳤는데 그때 19. 근데 이 정도면은 양호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4년 전에 2020년에 7석, 이번에 6석.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여기 뭐 많은 분들이 와 계시지만은 경포당이다. 이렇게 불러도 할 말이 없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건 총선 전부터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경기도를 놓치면 큰일 난다. 국민의힘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었다. 근데 왜 경기도를 대비 안 했을까?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방송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는 서울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40대, 30대가 경기도로 밀려났고 이들 인구가 대체적으로 반보수 정당 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투표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아니 그러면은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더군다나 직전에는 또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걸 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연구를 해서 경기도를 이렇게 놓쳐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보더라도 불과 몇 년 사이에 10수년 사이에 32명의 당선자가 6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총 60개 의석수 중에서 10분의 1. 그러니까 이건 뭐 대구, 경북 25석 싹쓸이 하면 뭐합니까? 부산 18군데 중에서 17개 싹쓸이 하면 뭐합니까? 경기도에서 다 놓치는데. 그럼 이러면 영원히 일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곳이 경기도다. 지금 경기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경기도의 이 상황이 어떤 이유의 원인이 있는지를 서울은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더 늘어났습니다. 서울도 여전히 지금 가야 될 길이 멀지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의 특성을 또 연구해 보면 이들을 잡을 수 있는 권역 구분도 좀 해보고 경기 남부, 오산, 안성, 그 다음에 뭐 경기 동부, 서부, 북부 이런 데를 나눠 가지고 전략적인 재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벌써 광역단체장도 계속 연전연패예요. 그렇잖아요. 이재명, 김동연 거의 뭐 경기지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다 대선 나서고 대선 물망에 오는 거예요. 큰일이다. 제일 넓은데 의석수는 많은데 영남을 다 싹쓸이해도 65석인데 그게 경기도거든요. 60석. 인천까지 합하면 더 많고. 그러니까 우리 배준영 의원이 대단하신 거예요. 네. 반응은 없지만,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부동산도 있고, 그다음 교통도 있고, 교육도 있고 이런 주요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맞춤형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당장 시급하게 왜 2년 뒤에는 벌써 지방선거거든요. 지난 2022년에야 뭐 대선 바람 타고 그냥 얼렁뚱땅 퉁땅 얼렁 이렇게 된 거지만 지금 경기지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상황이 지금 뭐 험난한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전략 비전 없는 충청 지역 공략이다. 이게 이번에 선거를 보면은 저는 뭐 구도적으로 보는 걸 떠나서 적벽대전에서 다 조조한테 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비와 또 주유장군이 이기는 건 이 지략이거든요. 그러면 충청권에 지금 민주당은 뭐라도 해줄 듯이 이렇게
기세로 달려드는데 R&D 해줄게, 뭐또 해줄게. 근데 이걸 국회를 세종시로 보낸다. 아, 이건 제가 무슨 누구를 전혀 뭐 폄하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국회 받는 거에 대해서 충청권 사람 유권자들 제가 분석해 보면 영향가가 하나도 없어요. 국회 오지 마라 그래요. 국회 혐오 시설이야. 오지 마. 왜 와? 우리 싫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돈 되는 거, 영향가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더 충청권에 배치하는 그런 좀 전략적인 노력이 적어도 120일 전에, 늦어도 한 90일 전에는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내 1당 결정에는 충청권 선거 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지역 분석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천안과 청주거든요. 처처잖아요. 천안과 청주. 처처. 이게 잘 안 되니까 쩌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천안, 청주등 기본적으로 경기권과 비슷한 속성이거든요.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 지역적 특성이 보면 경기도도 그렇지만 수원이 한 지역구만 망해도 짜르르 망해요. 5군데가 다. 그 다음에 천안도 한 지역구 망하면 짜르르 망해요. 청주도 한 지역구에서 힘을 잃으면 짜르르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간파한다면 적어도 다른 지역은 몰라도 당진 자신 있죠. 오늘 장 사무총장님 안 오셨는데 하여튼 충남은 또 자신 있는데 천안이 힘들잖아요. 청주가 힘들잖아요. 대전은 다 졌잖아요. 여기에서 약간 경기도 속성과 비슷한 이 세 지역에 대해서 세 도시를 어떻게 할 건가. 대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앞으로도 과제예요. 8년 뒤에도 가지고 4년 뒤에도 가지고 대전, 천안, 청주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2026년에 지방선거에서도 3개 광역단체장, 세종특별시장까지도 다 갈릴 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이런 지역 연구를 좀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대 분석인데 출구조사에서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면 방송 3사죠. 40대에서 비례정당 투표에 40대의 19.8이에요. 남자. 여자 18.4.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점심 밥맛 없을 수도 있는데 사포당이에요. 사포당. 40대도 포기한다. 아니 그럼 40대가 계속 40대인가요? 그래 40대는 우리 지지 안 하니까 말이야. 우리에게는 50대 후반과 60대 또 든든한 70대 이상 있잖아. 40대가 곧 50대 돼요. 그 사람이 곧 60대 돼요. 눈 몇 번 껌뻑이고 나면은 70대 돼요. 100세 시대 노래 부르겠죠. 그러면은 40대 놓칠 거예요. 40대 잡아야죠. 그럼 이 사람들이 대체로 70년대생 아니에요. 김재석도 있고 김용태도 있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 30대인가? 김재석 의원 30대, 당선자 30대죠. 30대인가? 하여튼 30, 40대를 어떻게 하면은 놓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수라는 패널도 나와서 아이고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가지고요. 제대로 어차피 뭐 노력해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잡을 거예요. 잡아야죠. 그러면 이 세대 연구로 40대를 어떻게 잡을 건가. 그래서 저는 경포당, 사포당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40대를 잡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40대가 30대였다가 또 20대였다가 이렇게 화이트 칼라.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직장 갑질도 있고, 뭐, 체불 임금도 있고.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도, 아니, 우리 유상범 의원이 딱 한마디 하면 이렇게,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체불 임금 갚아요! 뭐 한다든지. 그러면 봐도, 국민의힘이 정말 직장인들 대변해 주는구나. 그래서 저는 40대 포기 전략이 아닌 30, 40대. 2030 포이론을 할 게 아니라 40대 포이론을 해야죠. 이번에 10세, 10살 구분으로 40대가 제일 많아요. 이 사람들 주거, 자녀 교육, 이직, 재테크. 이런 다양한 의제에 좀 고관심청이거든요, 이들이요. 그럼 이걸 통해서 40대가 어느 순간, 그렇잖아요.
기회가 있었잖아요. 김남국 비트코인으로 완전 그냥 분노했을 때 그때 잡았어야죠. 40대 그때 많이 흔들렸거든요. 아, 이거 민주당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 그래 국민의힘이 있잖아. 우리가 40대 마음을 다독여 줄게. 우리 사포당이 아니라 40대가 핵심되는 사핵당이야. 사핵당.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2페이지로 발제가 끝나가지고 또 부실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30 MZ세대까지. 그래서 이건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한 30년 이상 이 바닥에 있었는데 MB 정부 때랑 박근혜 정부 때는 그때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2030 연구, 청년 연구 참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제 기억은 나서 뭐 밤새도록 하고 토론하다가 술 먹다가 토론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일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30에 대해서 자신만만한가 보다 생각을 했죠. 근데 2030은 아예 검토조차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30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왜냐면 MB 때도 했고 GH 때도 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구하는 것만큼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다른 설명보다는 마무리를 하면서 연구 좀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꼭 전문가들의 좀 필성 전략은 꼭 선거 전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배정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포당, 경기도를 포기한 당, 고양병에서 이번에 낙선을 하게 됐는데요. 그 앞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거시적인 담론을 주로 말씀을 해 주셨다면 저는 이제 현장에서 느꼈던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그 유명한 소설 안나 까레리나의 첫 문장은 그 유명한 문장이죠.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모든 행복한 집안의 모습은 다 비슷하지만 모든 불행한 집안의 모습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선거도 그런 것 같아요. 선거가 지고 나면 모두가 그 이유를 들려면 수백 가지도 더 될 겁니다. 이것도 문제였고 저것도 문제였고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퇴각이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거에서 졌다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당은 거의 붕괴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번에 경험했던 이 역사적인 대패배에 대해서는 뭔가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우리 당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게 조직이 결코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 속담을 설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뛰어보니까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예를 들면 그 김모 후보 같은 경우는 엄청난 막말을 해서 민주당에 막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고 또 자기 딸의 무슨 대출과 관련해서 정말 기가 막힌 대출을 받아냈던 그 후보도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계속된 공천 잡음 때문에 선거 며칠 앞두고 정말 거기에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자기 주소로 옮기지도 못해서 자기한테 투표하지도 못했던 그런 후보도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후보들 같은 경우는 대선 주자급이었던 후보,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라든가 나경원 후보였다든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이겼거든요. 이런 것들을 봐도 이게 무슨 개인의 인물이라든가 그동안에 그 동네에서 조직을 제대로 못했다든가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당무감사에서 1등한 사람이에요. 조정훈 의원도 저기 계시지만 방송 스타였잖아요. 근데 500여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번 선거가 이게 무슨 개인이나 무슨 인물, 조직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바람, 심판론 이런 것들이 휩쓴 선거였다라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좌우하는 거는 무슨 컨텐츠가 아니라 스타일과 태도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아마 우리 대통령에 대한 얘기인데,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큰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런 것보다는 나는 대통령의 스타일이 싫다. 대통령의 태도가 싫다. 대통령 부부의 어떤 그런 모습이 싫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말 염두에 뒀어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는 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일각에서는 108석 대 175석 아니냐, 5.4%밖에 차이 안 난다. 근데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것이다. 이렇게 위안을 삼습니다.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저희는 52.23%를 민주당이 얻었고, 저희는 46.29%를 얻어서 약 6%포인트 차이가 났고요. 인천은 53.53 대 44.88로 약 9%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경포당 얘기하지만 경기도는요, 54.66 대 42.82로 12%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영남 지역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체 표수를 보면 5.4%포인트 정도를 우리가 증거로 보지만 실제로 수도권에서 전멸한 거예요. 그 아까 이 추세대로 하자면 다음 여기서 뭐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나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나 또 그 다음에 있을 총선에서 저희가 비전이 있겠습니까? 무슨 5.4%포인트 차이인데 소선거구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된 거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약간의 위안이 되는 거는 현장에서 중도층이든 보수층이든 만나보면 혹은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좋다라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이재명 대표가 좋다? 혹은 조국 대표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당신들이 더 싫다.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더 싫다. 국민의힘이 더 싫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석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고 그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뼈저리게 고민하지 않으면 뭐 앞으로도 이 선거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까 이제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바람 때문에 뭐 민주당이 우리보다 공천을 좋은 사람들을 해서 그 전략을 제대로 세워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요 모든 구호가 정권 심판하자였어요. 아무런 공약 없었어요. 그래서 다 됐거든요. 공약을 뭐 지역별로 저는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필요한 공약 다 걸었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현장에서 제가 느낀 분위기입니다. 느낀 선거를 치르면서 명함을 돌리면서 상가들을 돌면서 그 느낀 현장의 분위기인데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큰 책임이 있죠. 어쨌든 저도 조직 부총장으로서 당의 지도부 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제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가 추락하는 경제와 나몰라라 정치이더라고요. 현장에 가게들을 들어가 보면요. 그 행복한 소상공인들이 한 명도 못 봤어요. 다들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그리고 IMF 때보다 더하다. 그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고 상가를 돌다 보면 문 닫은 상가가 정말 10% 20% 공실인 데가 태반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저 미용실 사장님은 나 몇 달 동안 올해 들어와서 800만 원 적자 봐서 이제 문 닫아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눈시울 붉히시던데 저희가 경제는 이렇게 어렵고 사람들은 다 아우성치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를 들면 경제수석이나 혹은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나가서 이러이러한 이거 다 압니다. 이거 우리 정부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에요. 1,000억이나 되는 나라 빚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국제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무슨 뭐 수출이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맨날 해대요. 그리고 누구라도 나와서 정말 이러이러한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저희 정말 공감합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이유로 돼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 용산의 경제수석이 됐든 아니면 우리의 그 경제 관료들이 나와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려우시고 사과값 올라가고 대파값 올라가고 양파값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딴 얘기만 하고 앉았구나 라는 그런 느낌들, 그 상인들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여당이 되실 수 있겠어요? 전 여당 지지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뭐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장사는 안 돼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장사가 안 되는 이 현상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런 집권, 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런 모습에서 국민들은 절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 진짜 더 불편한 진실인데 우리는 PI가 완전히 망했어요. Prudential Identity. 모든 기업들은 CI, 자기 기업들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왜? 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어. 저 기업은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저 기업은 뭐 이런 좋은 일도 해.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물건도 사고 그 기업들이 좋아지잖아요.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PI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지난 2년간 우리는 속된 말로 망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미지, 그거 선거 치르면서 다 보셨잖아요.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닌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완전히 고착돼 버렸습니다. 이재명, 조국이 잘못한 거 알지만 그 사람들보다 대통령이 더 싫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흔히 만날 수 있었어요.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그 파의 가격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파 전후를 따져보면,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여기서 행사하는 거고, 이거 정도면 합리적이겠네요. 라고 얘기한 거지만, 거두절미하고, 대파 가격이 얼만데 이 사람은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라는 식의 공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아무런 방어를 못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저는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뻑하면 대통령이 경로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 경로해야 될 건 국민인데 맨날 방송의 자막은 대통령이 경로. 저는 그런 단어 흘리는 청와대 사람들이, 용산의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경로한다고 나가면 그걸 보는 국민들이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경로해야 될 게 대통령입니까? 국민입니까? 이게 대통령의 이미지가 이렇게 된 거는 뭐 최근에는 뭐 이종섭 대사, 뭐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뭐 황상무 수석의 막말, 뭐 대파소동 의대 정원 문제,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2년 내내 누적된 결과예요. 그게 지금 이번 사건들과 결합되면서 터진 거지. 그러니까 2년 내내 대통령 PI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부분들, 뭐 그중에 사실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광범하고 깊숙이 국민들에게 침투해 있고, 저는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요, 대통령 우리 얼굴인데 그 이미지가 그렇게 추락돼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도 정말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아니 뭐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 어쨌든. 그리고 조국 대표는 부인이 뭐 구속도 됐었잖아. 근데 대통령 부부는 뭐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어 우리도 뭐 없었고, 그러니까 내가 이번 투표를 통해서 내가 응징할래. 이런 분위기가 정말 많이 퍼져 있는 그걸 느꼈어요. 그다음에 이거 세 번째는 전략적 오판이에요. 당에. 2조 심판은 하나도 안 먹혔어요. 2조 심판은 현장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 알아. 근데 당신들은 심판 안 받았잖아. 이런 분위기가 널리 팽배해 있어서 뭐 이재명 조국 심판하자 정말 공허하더라고요. 정말 공허하게 들렸고 그게 먹히지가 않았어요 전혀.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 편입론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서울 편입이 한때 그게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그게 경기 북도도 같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네모난 동그라미 같이 형용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대통령실에서 그 특례시의 권한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로 편입을 하겠다. 아니야, 경기북도도 같이 해줄게. 아니야, 특례시의 권한을 강화해줄게.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말이 안 되는 얘기, 서로 충돌하는 얘기예요. 당과 대통령실이 전혀 조율되지 않은 이런 발표가 나옴으로 해서 적어도 서울 편입을 요구했던 고양시의 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했고, 아,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로 이거 선거 전략에 불과한 거구나. 이거 진정성 없는 거구나. 이런 얘기들을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많은 표를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 문제 뭐 대통령도 오시고 그 국토부 장관도 와서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40% 이상이 세입자예요. 그런 분들은 그걸 별로 원치도 않아. 나 또 어디 이사 가라는 얘기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교한 그런 분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공약을 낸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는 당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영남 자민련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저희 당의 미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영남에 계시는 우리 당선자들께서 일부러라도 자기 희생을 좀 해주셔야 돼요. 당의 얼굴도 그렇고 모든 것들에서 좀 지금과 달라진다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마 국민들의 사랑을 다시 받기 어렵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경쟁자도 한계와 문제가 많은 분들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대우각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뭔가 좀 달라진다는 모습, 정말로 반성하고 있구나, 변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저는 그때는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안전 3등급 정도 되냐고 말씀하셨고 아까 우리 부총장님께서는 그 영남 자민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산에서도 대체적으로 뭐 보수의 본산이다라고 불리고 있는 동래구에서 경선을 거쳐서 이제 본선까지 당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선거에서 느끼는 거는 제가 24년 동안 그 국민의힘의 사무처 당직자로서 24년 동안 그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우리 당의 그 흥망성쇠도 지켜봤고 그 국회의원 분들의 개인의 흥망성쇠도 쭉 지켜봤습니다. 그 결론은 제가 봤을 때 딱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먼저 잘 수용하고 그것의 민의에 따라갈 때는 늘 성공했고 국민들의 상식과 그다음에 삶과 괴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너무나 불명예스럽게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정당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최악일 때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버텼고 또 다시 정권을 재창출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18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선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변화를 우리는 주의 깊게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최대 그 투표율을 보여왔었던 점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표율이 상승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이 굉장히 부진했던 젊은 세대들의 투표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 2030뿐만 아니라 20대부터 50대까지 세대들의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이 굉장히 변화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착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교수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과 기반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민주당 내에서도 입지가 굉장히 좁았고 그럼에도 그 대지정통을 모아서 캠페인을 하면서 대통령을 당선시킨 거에 대해서 당시에 2030 세대는 굉장히 열광했습니다. 그 2030 세대가 지금은 4050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50대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을 선출해봤던 경험이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의 정치 지형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총선을 3연패하고 지속적인 투표율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누구 탓하고 뭐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 틀린 얘기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난 10년간에 대한 정치 지형에 대한 고찰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는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 기대가 없다라는 것을 이번 선거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당에서 가장 훌륭했던 슬로건이 경제는 한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선거 때마다 항상 제일 나았다 그 슬로건이 경제는 한나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배출했을 때 경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이런저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집단이다. 실력 있는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하게 주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권도 탄핵도 당해봤고 그 다음에 다시 정권을 다시 찾아오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의 모습은 능력이나 실력은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능력과 실력조차도 확인하지 못했다. 당신들에게 기대가 없다라고 표현한 선거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처절한 반성과 고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능하지도 않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세력에게 어떻게 젊은 층이 특히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젊은 층이 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반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라는 설계를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그것 역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이번에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여러 가지 또 기대와 그 다음에 비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능력을 갖춘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설계하고 우리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들, 새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공천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그 유명한 시스템 공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했던 시스템 공천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고 굉장히 좋은 공천이었다라고 인정받는지에 대한 검토와 평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지금 우리 당은 이렇게 능력과 기대를 했던 당이었었는데 너무나 예측 가능성이 없습니다. 공천을 할 때마다 공천 기준이 바뀝니다. 공천을 할 때마다 가산점 기준이 바뀝니다. 늘 희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가능하면 조금 더 촘촘하게 앞으로 공천이나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총선 말고 지난 총선에서는 가산점 제도가 절대 점수를 부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현역 의원을 이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절대값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가령 여성 같은 경우는 10점을 줬습니다. 아예 점수를 줬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득표율의 몇 %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완한 게 아마 감점 제도를 해서 현역 의원 하위 30%에 대한 감점 제도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점을 받았던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아마 지금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것은 경쟁의 룰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쟁의 룰이 모호한 정치 세력에게 과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30대, 40대, 20대들이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게임 세대들입니다. 왜 스타크래프트가 그렇게 인기 있었겠습니까? 명확한 룰이 있는 싸움을 공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룰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경쟁의 룰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민주당보다는 조금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은 현역 의원 평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여러 차례 현역 의원 평가 제도에 대한 논의는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선인들, 현역 의원들이 이것을 모두 다 내심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 당은 현역 의원 평가 시스템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임 원내대표 경선을 할 텐데 경선 후보들께서 당선을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게 회피하지 마시고 현역 의원 평가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천명하실 때 우리 당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당선인 총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 총회의 참석자, 불참자, 발언자 우리는 모두 표기하고 명기하고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 상임위 어땠습니까? 저도 상임위의 수석 전문위원으로 배석한 적 있습니다. 치열한 법안을 논의하는데 우리 당 의원님이 없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는데 우리 당 의원님은 이석합니다. 법안 소위 우리 의원님 간사님, 예산 소위 간사님이 앉아서 방어합니다. 제가 그때 출마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라도 거기 앉아서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수석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배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은 안 계시고 이런 상임위가 허다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께만 욕할 때 아닙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우리 당의 내부적인 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지금부터 개선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선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영남 자민련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공론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제도를 2번씩이나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회 전체의 오명입니다.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전략적 섬세함이 부족했다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거 과정 일례를 들면 저도 참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가 비례정당 득표를 위해서 2판, 4판 이런 구호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잘 어르신들이 몰라서 2번째 칸에 찍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동래구 옆에 있는 연제구 국회의원 후보 당선인이 김희정 선배님 지역은 민주당 후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1번째 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2번째 칸에 찍으라고 중앙당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선거상황실장이든 아니면 비대위원장께서 연제구는 1번째 칸에 찍어 주십시오. 사람은 1번째 칸, 비례는 2번째 칸, 이렇게 누구라도 얘기를 해줬어야 됩니다. 연제구의 우리 당 지지자들은 다 그 홍보 카드 뉴스가 나돌 때마다 다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잘못 찍어서 나오면서 찢어버리면서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섬세하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 위성정당이 이제 상수화되는 이런 정치 형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캠페인을 벌이고 숫자가 부족하면 끊임없이 캠페인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당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실을 비난만 하면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저도 참여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아마 촛불 당시에 그 광우병 사태로 해서 아마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의 전략기획국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대표께서 보시고 당시 강재섭 대표였습니다. 보시고 청와대에 저희가 그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아쉽게도 굉장히 적나라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보고서에 기억나는 건 아마 좀 나중에 문제가 됐던 게 책임 총리제를 저희가 거론을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보고서가 유출이 되는 바람에 그 보고서를 제대로 청와대에서 내용을 이렇게 담아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보고서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당시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보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저희가 또 당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께 청와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친서민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언론에 떠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선거 과정의 민심은 어떤 거였는지 좀 용기 있게 실천과제 중심으로 용산에 저희가 보고서도 제출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액션 플랜 중심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영수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영수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해서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때 당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입장을 용산에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만 원
지원금 문제에 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당의 생각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대통령실에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야당 대표와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논의사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정부를 지원하고 도와드리고 분명한 해법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은 아무 입장이 없고 대통령과 야당이 논의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영수회담 전에 당의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지도부에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관리형이냐 책임형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물론 당원 당규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추인되시고 비대위원들이 각자 책임과 역할, 당원 당규에 부여된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책임지는 것이고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고 혁신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비대위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룰을 바꿔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으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비대위가 당원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과 역할에 맞게 그 일을 해나갈 때 그게 관리도 제대로 되고 혁신도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대해서 아까 안전 3등급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부산이 이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17석이나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이제 안전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대부분 다 40% 이상 득표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총선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데이터는 조사를 못 해봐서 그런데 중간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저희 동래구만 하더라도 40대, 50대는 민주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저는 선거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안전지역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의 정치 지형도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또 저는 54% 정도를 득표했는데 우리 국민의 미래는 한 46% 득표했습니다. 8% 정도는 야권을 지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 데이터들에 입각한 지역 분석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투입해서 전국적인 지역 조사를 면밀하게 시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칼럼에서 어딘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승자는 성찰하지 않고 패자는 반성하지 않는다. 우리 당 내부에서도 선거에 이겼다 하더라도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선거에 대패한 데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대안을 내놓는 작업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북의 외로운 섬 도봉구에서 당선된 김대섭입니다. 일단 저희가 여의도연구원에서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제가 여의도연구원에 대한 성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중에 제가 여의도연구원으로부터 단 하나도 내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연구원이 우리의 싱크탱크다, 예를 들면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핵심적인 역할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특히 이제 서울권, 강북권, 전국 여론조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언론기관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내지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평가 말고는 제가 여의도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자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여의도 연구원은 무엇을 했는지 저는 한번 여쭙고 싶고 또 성토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여의도 연구원이 예를 들면 저희가 90석이 나오든 100석이 나오든 150석이 나오든 뭔가를 알아야 캠페인을 하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서는 서울은 분위기 좋다, 경기도는 안 좋다,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미시적인 전략들을 짜겠습니까?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개최하는 만큼 제가 공개적으로 여의도 연구원에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에 내부적인 상황이 있었겠지만은 저는 책임 방기였다고 생각합니다. 90석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전국이 혼란스러워지면 혼란스러운 대로 저희는 또 선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후보 개개인들이 이 센 바람을
연구하고 또 분석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역량도 부족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는 당선자로서 이 자리에 섰지만 낙선자분들 목소리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선자 총회도 가보고 낙선자 3040 모임 이제 뭐 천목회라고 불리는 데도 가보고 또 다른 낙선자분들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저 개인은 당선자로서의 위치보다는 낙선자들의 마음과 낙선자들의 생각과 훨씬 더 싱크로율이 높습니다. 예, 거의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선자들이 나와서 저희는 어떻게 해서 당선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당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라기보다는 오히려 낙선자들이 우리가 이래서 졌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냉정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당에서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에 있어서도 지금 뭐 김종혁 사무부총장께서 나오고 계시긴 하지만은 서울에서 낙선한 분들 이분들의 목소리를 우리 당이 들을 용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여기 제가 이 제안을 받았을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뭐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항상 언론에서도 나오고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뭐 당정관계 문제, 뭐 민생을 잘 못 챙겼다, 캠페인이 잘못됐다. 근데 그 얘기가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거 한 6개월 전 제가 방송을 나갔을 때 한 1년 전에 했었던 아이템이랑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문제에 대한 진단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용기가 우리 당한테는 없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문제를 좀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당이 나가야 되는지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관철시켜야 될지에 대한 용기가 없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다 똑같은 저랑 거의 같은 생각을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뭐 반복하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저도 21대 국회 선거에서 낙선하고 22대 국회 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때 낙선했을 때와 지금 그 뭐 당선자로서 바라보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처음에 저희가 21대 국회 괴멸적 패배를 당했던 백성남짓의 패배를 당했을 때는 정말로 당이 무너지는 것처럼 저희가 다 말하자면 대성통곡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우리 보수가 끝날 것 같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 저번과 거의 다르지 않은 결과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안일하다는 느낌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저희가 저번 선거에서 크게 지고 나서 다행히도 대선과 지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이겨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의 희망회로 같은 것들이 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백석했지만 대선은 이기지 않을까? 3년이 남았으니까. 지방선거도 잘 치르면 이기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정당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다고 저는 해결될 건 없었다고 보고 당시에도 21대 국회가 끝나고 나서 초선 중심으로 정말 여러 가지 그 혁신 모임들이 생겼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도 가서 발표도 했던 적이 있고 먼저 초선들께서 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오고 나서도 저희가 그때 정강정책부터 바꾸고 어떤 약자와의 동행을 만들고 그러니까 처절한 반성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지지층들이 매일 비대위 보고 욕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연한데 그때에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는 거의 똑같은 의석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안 나와 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강북에서 어떻게 당선됐냐, 거기 험진대 어떻게 당선됐냐 물어보셨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굉장히 현상적인 이야기만 드리면 우리 당이 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게 어떤 거냐면 2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저걸지 않았습니다. 이게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당에서도 알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현수막을 저희 사무국장으로부터 당으로부터 내려오는 거 보면 정말 저희 지역에는 걸 수 없는 내용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언컨대 저는 한 번도 건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시당에서 이런 현수막을 걸어야 당무감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공천도 가능하다는 얘기 했는데 공천을 받아도 이 현수막을 걸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못 걸었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당에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지금 중앙당으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개인 후보들이 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라는 게 너무 협소해지기 때문에 조금 계속 앞서서 말씀드린 수도권 중심으로 당이 좀 개편이 되고 수도권에서 낙선한 분들, 수도권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많이 반영돼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3040 낙선자 모임이 이제 천목회에 이제 여러 낙선자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뭐 10명 이상 거의 이제 20명이 넘은 걸로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내시는 목소리들을 조금 더 당에 직접적으로 가닿을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언론 지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당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당선자 중심으로 그리고 의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선한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젊은 우리 당의 뭐 인재들의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렵게 영입된 인재들이 사실은 다시 다 우리 당을 버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모신 분들이 이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들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선거 때마다 영입 인재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나 몰라라 하고 낙선해서 잘 버티면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면 네 책임이고 이렇게 되는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23대 국회의원 선거에 저희 영입 인재 들어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정말 경제로 유능한 한나라당의 시절에야 유능한 인재들이 너도 나도 우리 당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지만은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영입인재 한 분 한 분 모시는 거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는 자원이라도 우리가 잘 챙기고 이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 그리고 이분들이 언로가 막히지 않도록 당에서도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조정훈 의원 계시지만은 총선 백서 TF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총선 백서에는 저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역이 있는 백서는 결국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저희가 그냥 예쁜 뭐 보고서 하나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때로는 듣기 싫고 이것이 말하자면 뭐 금기를 깨는 일이라 하더라도 저는 백서 TF에서만큼은 하나의 성역이 없이 우리 당의 민낯을 다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복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총선 백서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설 비대위가 다음에 있을 대선 승리에 미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 역시도 그 가운데서 많은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의도 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으러 왔습니다. 저 또한 서울에서 박빙의 승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어쩌면 제 마음은 당선자보다 낙선자의 마음에 더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인재 영입 과정에서 빗자루 하나락도 들고 마당을 쓸었던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점점 매력 밀도가 떨어져 간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반등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재섭 당선인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백서라는 막중한 업무를 당에서 맡겨주셨는데 저는 날 것 그대로 다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날 것 그대로 담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를 악물고 당의 체질을 뼛속부터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 낙선인, 우리 당의 지지자들, 당직자분들, 또 여의도 연구원, 우리 국민의힘을 구성하는 모든 분들로부터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이 위기를 극복할지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2021년 4월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승리나 2022년 대선 지선 승리는 착시 현상이었고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리고 보수의 재구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작년도 프로야구 챔피언 LG 트윈스가 그 통합 우승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딱 5년 차에 우승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한 3개년 계획, 2개년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뭐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라는 논란도 중요하겠지만 단기적이고 인위적인 처방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출발은 아마 조정원 총선 백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한국 정치의 한 요소이고 구성인 보수 정치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런 출발점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